안녕하세요. 샌프란스병원 소아신경과 코디네이터 류선혜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뇌전증 환아 일상생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복용, 크게 약물 복용 생활 관리 예방 접종 이런 컨텐츠로 진행을 할 거고요. 약물 복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일상생활 관리의 제일 첫 번째는 약물 복용입니다. 약물 치료로 조절된 뇌전증이 약 70% 정도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요. 대부분이 처음에 뇌전증을 진단받았다라고 하시면은 약물로 시작하실 거고, 약을 잘 먹어서 최대한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네, 약의 역할은 경련을 억제하는 거고요. 이 경련을 억제하는 거가 이제 용수철을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단기간 눌렀을 때 누르고 나서 뗐을 때는 금방 튀어 올라서 경련이 다시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눌렀다가 떼게 되면은 그러면 누르는 힘이 없어져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게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보통은 하루에 2번 먹게 되는데 가능하면 하루에 12시간 간격으로 설정하셔서 잘 먹을 수 있도록 시간을 설정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런데 12시간을 설정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잘 먹지 못하는 시간, 애가 분명히 자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설정하게 되면은 먹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잘 먹을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체내 혈중 농도에 관한 그래프인데요. 이 약을 먹음으로써 이렇게 약물 농도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피크를 쳤다가 내려가는 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여기가 약을 복용하는 시점이고요. 이렇게 다 떨어지기 전에 추가로 또 복용하게 되면 이 피크만큼 다시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가 저희가 원하는 농도는 이 비보 혈중 농도 위와 독성 부작용 혈중 농도가 나타나는 이 안으로 그 약물 농도가 유지되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을 처방받았다라고 하면 한 번 먹는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 번 먹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혈중 농도를 안에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잘 유지되다가도 약을 한 번이라도 빼먹게 되면 이 그래프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 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효과 없는 상태에 노출되게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우리가 빼먹고 다시 또 먹었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먹는 걸로 바로 올라가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번 또 반복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빼먹는 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 건지 다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보통 약을 먹고 조절이 잘 됐는데 한 번 빼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경련을 했다고 굉장히 놀라서 전화를 주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태인 거를 다 예상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래서 약을 꾸준하게 잘 먹는 게 중요하다라고 다 모두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이제 약 복용을 상의 없이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멈춰도 약 복용 지속해야 된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잘 먹어야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약이 없어서 못 먹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남은 약을 잘 확인하셔서 다음 일정 만큼 충분히 있는지 항상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뭐 한 번에 애가 토해서 여러 번을 먹었든 아니면 잃어버렸든 중간에 이유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이 충분하게 잘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약 보관하는 것은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 간혹 다른 아이가 아프지 않은 아이가 여러 번 집어먹기도 하고 혹은 뭐 우리 아픈 아이가 또 모르고 또 집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셔야 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그리고 원래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약의 성분이나 함량 그리고 유통기한 이런 거를 확인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용기를 합쳐가지고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제 그렇게 잘 지켜 먹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라고 했을 때는 기억난 즉시 복용하고, 그리고 이미 다음 약 복용 시간이 되었으면 2배를 복용하기는 어렵고요. 권장하기로는 1.5배 정도 복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보상이 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경우는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런데 여러 번 안 먹었다라면은 이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는 게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 복용하고 나서 토했을 때, 이럴 때는 시간으로 30분 정도로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30분을 지나고 나면 약의 소화 흡수가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30분 지나고 나서 토했을 때는 추가로 복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이내라면 다시 전량 복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약물 부작용으로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처음에 약을 처방받았다라고 하면은 좀 불안하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정말 이 약을 먹어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이 약을 먹으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게 인지가 저하되는 게 아닌가 많이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요즘에 나온 약제는 이런 부작용이 많이 개선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처방하시는 1, 2차 약제로는 이런 그 부정적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많이 걱정하시지 말고 선생님께 차라리 이제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고요. 너무 불안하시다면 그러면 이제 꼭 주의해야 되는 부작용은 말씀드릴 거고, 그 외에도 뭔가 약 복용하면서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어떻게 할지 불안을 해소하시는 게 훨씬 더 약 복용에 지속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덮어놓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르필이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약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보면은 약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적혀 있고, 약을 처방받으면 이 약전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이런 게 나타났어요 이러면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부작용은 단 1%의 부작용도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다 우리 아이한테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작용 중에는 말씀드렸듯이 꼭 중단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가 꼭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환자의 치료 경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물 선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흔히 먹는 해열진통제, 브루펜 약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먹는 항경련제가 부작용이 많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약제, 항경련제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 뭐 대표적인 부작용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데파코트나 오르필이라고 하는 거는 간 수치 올라가는 거, 이거 탈모, 체중 증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라믹탈은 여기 이런 종류인데 초기 부작용이 피부 발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거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 말씀드린 이 부작용은 전부 다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주의해야 되는 거이고요. 만약에 발진이 생기면은 약 복용을 정말 맞다면 약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약 시작하고 나서 한 2주 정도까지는 잘 살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대신에 이 발진은 약을 용량을 올리지 않고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론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약 발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위장관계 부작용이 많을 수가 있어서 울렁거리거나 토하거나 밥을 잘 못 먹거나 이렇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후에 복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도 계속 부작용이 지속된다, 너무 힘들다, 살도 빠지고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과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토파막스나 이런 것들을 복용할 때는 땀 배출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추가로 물 섭취를 해주시는 게 부작용 경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약 복용하면서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런 약을 처방 받았는데 먹어도 될까요? 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환자가 장기 복용하는 약제는 항상 처방 받으실 때 이런 약을 먹고 있습니다라고 꼭 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처방하시는 선생님께서 이런 약물 상호작용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안전한 약을 처방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약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한약이나 홍삼 이런 것들은 경련을 유발하는 성분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치료받는 중에는 복용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감기약 중에 항히스타민제, 아미노필린, 에페드린 이런 약제들도 경련 유발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유발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할 수 있으면은 밑에 있는 이런 슈다피드나 항히스타민제 2세대, 3세대 이런 약제들은 비교적 영향이 덜한 약제라서 이런 약제를 우선 선택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몽 주스는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안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생활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유발 요인이라든지 수면, 피로, 운동, 안전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경련 조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약 복용과 더불어서 이런 수면이라든지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조절이 돼야지 또 최대 발작 횟수를 줄이고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조건일 겁니다. 유발요인 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부하라 교수님께서도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굳이 더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TV 이런 거 사용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듯이 빗자극으로 유발되는 아이들에서는 반드시 그런 조건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아이들에서는 이거를 굳이 하면 절대 안 된다기보다는 시간을 설정해 놓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를 절대로 제한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해서 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너무 아이가 몰두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 아이가 밥 먹을 시간에 밥도 안 먹고 자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전신적인 컨디션이 저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은 제한해 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 사이클은 이렇게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이런 걸로 이루어지고 이거가 교대로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한 5-6번 정도 수면 시간 동안 반복하면서 지나가게 되는데 한 사이클마다 보통은 한 90분 정도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이 사이클 이제 렘 수면과 비렘 수면 사이의 뇌파 변화도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면과 뇌전증은 많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발작과 수면 사이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하고 기력이 떨어지고 짜증나고 기분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쉽게 발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자다가 발작을 하면 수면의 질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면과 연관된 뇌전증도 있기도 하니까 이렇게 수면과 발작 사이에는 연관관계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자는 게 중요한데 그 적정 수면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별로 필요로 하는 수면 시간이 다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가이드가 있지만 이 가이드에 따르지 않고도 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혹은 가이드에 따랐는데 그래도 나는 피곤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맞춰서 피곤하지 않은 수면 시간을 꾸준히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가이드는 이렇습니다. 학령정기는 10시간에서 13시간, 청소년은 8시간, 10시간, 성인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게 필요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숙면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해주시는 게 가이드를 드리자면 우선 수면 환경 관리가 제일 첫 번째인데요. 수면 환경 관리는 밤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깜깜하고 조용하게. 그러려면 조명도 어둡게 해야 되겠고 전자기기는 멀리 떨어지는 게 좋겠죠. 특히 스마트폰 들고 누워 있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밝은 화면을 보고 있다가 자려고 하면은 잠이 안 오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일정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서 충분한 햇빛을 쬐어야 하고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정말 재우기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럴 때는 잠자기 전에 아이가 아직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잠자기 전에 규칙적인 습관을 반복하는 거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잠옷 갈아입고 자리에 눕기 이거를 항상 일정한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을 하시게 되면 아기가 이제 얘들아 세수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이제 자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아이가 잘 준비를 스스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꾸준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하는 게 좋고요. 이제 아이가 크면서 낮잠을 줄이는 게 밤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낮잠 요구량이 줄어든 시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이를 잘 살펴서 그런 시기인지 좀 살펴봐서 도움이 되도록 제공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수면 독립을 하다가 아기가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서 자다가 애가 근데 불안한 아이일 수 있는 거죠. 나이로는 분명히 충분히 잘 수 있는데 너무 불안해서 자꾸 자다가 깨서 오는 경우. 이럴 때는 사실은 그냥 같이 자는 게 오히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게 수면을 독립하는 경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대해서 너무나 강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아이한테 맞춰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독립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되고 이제 수면에 좋은 음식은 가벼운 탄수화물류, 따뜻한 우유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피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카페인, 커피, 초콜릿, 담배, 술, 야식 이렇게 너무 헤비한 음식들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스트레스를 다 안 받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텐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걱정되고 분노하고 감정 조절이 어렵게 되고 스트레스 조절 호르몬이 나오면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으면 생활 습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서 식사가 뭐 과식을 한다든지 너무 심하게 지칠 정도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잠만 잔다든지 이런 생활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데 별로 긍정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인데 우선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얼마나 자주 받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내가 유발 요인이 있으면 피하는 게 좋고 내가 이렇게 대처했는데 저렇게 하면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한번 공부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파악을 했으면 원인을 피하는 게 가장 좋겠는데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대처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완요법이나 심호흡한다든지 그리고 일이 너무 많을 때 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칭찬하기.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항상 우리 아이를 잘 칭찬을 해주시면 아이가 더 스스로 자존감도 높아지고 조금 더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운동, 수면, 음악 듣기, 뭐 샤워하기, 그리고 건강한 음식 먹기. 그냥 너무 과식하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건 좋진 않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기, 뭐 스케치한다든지 색칠하기 요즘에 컬러링북 이런 거 많으니까. 그리고 외출하기 이러면서 좀 기분 전환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에 맞춰서 적절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좀 환경 제공을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운동은 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운동을 함으로써 체력을 길러주면 이런
약간의 아픈 상황도 그냥 잘 지나갈 수 있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체력을 꾸준하게 해주는 거는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한번 살펴보면 운동의 효과는 이제 기분 장애에 도움도 되고 우울도 개선이 되죠. 운동을 하고 나면 상쾌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면 장애에도 도움이 되고 혈류량 개선으로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요. 경련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약의 부작용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그 뇌전증 퇴치 연맹에서도 운동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많이 권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발작하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우리 집 안에만 있어라고 했을 건데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그러면은 삶의 질이 저하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발작은 거의 대부분 2, 3분 이내에 끝나는데 매일 한다고 해도 하루 중에 2, 3분 정도밖에 영향이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전부 다 뭔가 망가지고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해서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류로는 원칙은 운동하다가 다치면 많이 크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동 종류는 조금 선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산책이라든지 조깅, 스트레칭, 배드민턴, 축구, 이런 요가, 댄스 이런 것처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운동이라면 대부분은 가능합니다. 이런 걸 하더라도 이제 본인 기호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꾸준히 하면 체력도 길러질 수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운동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꾸준하게 즐겁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칠 수 있는 운동은 여기 예로 들었지만 수영이라든지 도로에서 자전거 타기, 이제 도로라는 상황이 위험한 거고요. 스키나 스킨스쿠버, 암벽 등반, 이러고 머리에 충격을 가하는 운동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꾸준하게 이런 종류로 꾸준하게 해서 체력을 기르는 거는 사실 수영 빼고는 조금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네, 그 운동이 가능한 걸로 잘 선택해서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운동을 할지 하셨는데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운동을 할 건데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가 체크리스트인데요. 먼저 우선 선생님과 상의해서 제가 운동해도 되는 상태입니까?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날 바로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컨디션을 체크해서 잘 잤는지, 그리고 잘 먹고 영양 상태가 괜찮은지, 그리고 오늘 너무 피곤하지 않은지, 그리고 최근에 발작이 있진 않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서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데요. 이제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한 번 할 때 30분에서 1시간 이내, 주 3회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필요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하는 운동은 저희가 원하는 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 지켜서 이제 본인이 체력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는 게 좋겠고, 근데 한 번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한 번에 30분, 주 3회 하기는 너무 어려울 거고요. 오히려 이제 컨디션 저하가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점차 아주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차 이런 목표로 갈 수 있게 본인 수준에 맞춰서 운동 강도를 늘리도록 해주시고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해주면 즐겁게 하고 또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러닝머신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하다가 혹시나 발작하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이라고 하면 트레이너에게 미리 알려줘서 혹시라도 내가 발작하면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미리 요청해 주시는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의료용 알림 팔찌 같은 것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찾아봤더니 저희 나라는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해외인 건데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자기가 앓고 있는 질병, 뭐 응급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하라 교수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얘기해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우리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영 이제 여름이니까 물놀이 하고 싶을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근데 발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영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냥 가벼운 물놀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구명조끼 하고 보호자가 항상 눈 안에 두면서 꼭 따라다니면서 같이 즐겁게 놀아주신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그런데 다칠 수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은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샤워가 더 좋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높이를 낮춰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직접적인 불 사용보다는 그렇지 않은 걸로, 그리고 라이터, 그러니까 성냥보다는 라이터, 그러니까 만약에 떨어뜨렸을 때 불이 날 수 있잖아요, 성냥은. 근데 라이터는 떨어뜨리면은 불이 꺼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캠프파이어를 한다면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요즘에 여행을 많이 하니까 여행 가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행으로 해서 이제 또 기분 전환도 필요하고 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 다른 가족들도 또 재밌게 지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여행할 때 너무 타이트하게 일정을 정하는 것보다는 충분한 휴식 시간 고려하면서 일정을 정하시는 게 좋겠고, 이동 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 거, 또 너무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또 멀리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조절이 돼도 좀 가급적이면 짧은 시간으로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밤 비행기나 뭐 새벽 비행기 이런 거는 또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비행기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발작할 때 대처 방법을 숙지해 주시고, 유발 요인이나 그리고 119 요청을 언제 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응급의료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 여행지에 혹시 유발 요인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서 미리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쌀 때도 약은 넉넉하게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2배 정도는 챙겨주시고, 짐을 한꺼번에 한 짐에 몰아서 넣기보다는 조금 분산시켜서 이제 붙이는 짐 하나, 뭐 이렇게 휴대하는 짐에 하나 이렇게 분산시켜서 약을 휴대해 주시는 게 좋겠고, 약은 잘 먹어야 되고 혹시 응급약이 있으면 반드시 챙겨주시고, 부작용이 만약에 발생하고 영향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일정 단축시켜서 돌아와서 휴식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 복용은 항상 정확하게 잘 먹어야 된다.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고,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방접종은 딱히 뭐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는 없지만, 요즘에 가이드 정도 이런 논문에서 정리해 놓은 거를 한번 살펴보면, 경련과 관련이 있는 접종은 이런 DPT, MMR, 독감, 수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접종을 하고 나서 다 이제 마찬가지로 종합하자면 열성 경련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데 병을 악화시키거나 어떤 뇌전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접종은 해서 더 나쁠 거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아이가 접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경련이 잘 조절되었을 때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할 때는 컨디션이 괜찮을 때 하시고, 그리고 혹시나 열이 나면서 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접종한 날, 다음 날 정도는 열 체크를 잘 하시면서 해열제를 미리 먹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주치의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으니까 코로나 접종하는 것도 저희는 같은 원칙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위험한 것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접종을 해서 아이가한테 질병을 예방해주는 편이 더 좋겠다라는 원칙으로 접종을 말씀드렸고, 실제로도 조금 코로나 걸려서 위험한 경우가
접종해서 위험한 경우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한 경우에는 코로나 걸려도 조금 경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끝인데 이제 이 뇌전증을 진단받았는데 좀 힘들 수 있죠. 물론 사회적 인식도 있고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것도 있고요. 물론 있는데 상상하는 모습이 뇌가 되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꼭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꼭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우리 아이도 꼭 한 번씩 너무 이제 좌절하고 그러고 있는 아이한테 너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하지 마시고 꼭 좋은 점 하나는 다 있거든요. 아이가 웃는 게 예쁘다든지 아니면 눈이 예쁘다든지. 그래서 꼭 한 번씩은 칭찬을 꼭 해주셔서 아이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만약에 안 된다. 너무 아이가 때로는 이제 커가면서 사춘기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럴 때는 이런 심리 상담이나 요즘에는 뭐 구청에서도 운영하는 것도 많고 우리 협회에서도 심리 상담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심리 상담 필요한 거에 심리 상담 진행하시고요. 정신건강의학과도 꼭 찾아주셔서 상담 잘 하시는 게 더 오히려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 미인들은 다 뇌전증이 있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아이가 잘 일상생활 이제 위험한 거 배제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제 뇌전증을 진단받았을 때 너무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이런 공식적인 사이트로 이용하시면은 궁금증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궁금증 해결하고 비공식적인 그런 잘못된 인식은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